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려 11년 만에 성사된 거라고 하죠. 여야 대표회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은 한 목소리로 그 성과를 지켜 세우면서 정치하자는 데 의기투합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하루 만에 또 곳곳에서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서정욱,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여야 지도부, 이재명 대표가 어제 모두 발언에서 한 계엄령 발언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완벽한 독재 국가 아닙니까?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 우리나라 얘기 맞습니까? 여기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모르게 지금 대통령께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근거를 제기해 주십시오.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김민석 최고위원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근거는 차차 제시하겠다. 그 차차가 언제입니까? 네, 여소야대 전국에서 제1야당의 대표가 한 발언입니다. 그 자리의 무게감도 있고 그리고 또 어제 그 장소의 그 중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오늘 그러면 그렇게 제기하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장윤미 변호사님.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관련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김민석 최고위원 등의 이제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일단 대통령께서 최근에도 대한민국의 암암리에 이제 뭐 암약하는 세력이 있다, 반민주적인, 반자유주의적인 세력들이 있다라고 한 부분과 또 궤를 맞춰서 정부에서 그렇다면 어쨌든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좀 인식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주의를 부정하는 암약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건 그냥 둬선 안 될 거니까요. 다만 그 세력이 뭐 야권인지 시민사회 세력인지 선을 긋긴 하셨습니다만. 그런 우려되는 대통령의 인식하에 지금 최근에도 뭐 수방사령관 뭐 이런 곳들이 다 이른바 충암고 라인으로 채워졌다는 부분,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역시 마찬가지라는 부분, 또 저희가 근래에도 이런 계엄 문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게 아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 사실 무근이다, 날조다, 가짜뉴스다 했지만 그 실체가 있었던 또 전례가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민적인 우려를 야당으로서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 장윤 변호사 말은 제보가 있다. 그래서 그냥 이재명 대표 그냥 한 발언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계엄이면 거의 내란죄나 쿠데타인데 그걸 이렇게 제보를 한다? 그렇게 소문이 날면 누구한테 제보받은지 누가 준비하는지 이걸 이렇게 밝혀야 되잖아요. 저는 어떤 의도냐면 이래봐요. 옛날에 2016년에도 추미애 있잖아요. 당시 대표가 박근혜 정부가 이제 그 계엄령을 선포한다. 준비하고 있다. 계엄령 선포하기 전에 1초라도 빨리 탄핵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확한 워딩이. 아마 이제 그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이제 그 판결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불복할 겁니다. 그러고 이게 탄핵을 추진할 겁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받고 이재명 대표도 수사받고 조국 대표도 구속되고 이러니까 근데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려야 된다. 탄핵을 지금 공공연하게 부르짖고 있고 그런 세력이 있어요. 촛불행동이. 근데 이 탄핵하는 사람들이 가장 겁내는 게 혹시 계엄해가지고 이게 탄핵을 이렇게 진압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우려. 그러니까 탄핵을 위한 저는 빌드업, 사법 불복 이런 게 의도로 자꾸 이게 괴담이나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후진국도 아니고 우리 80년 서울의 봄 이후에 없었어요. 수평적 정권 교체만 벌써 이제 몇 번 돼서 김대중 대통령의 노무현 문재인 이미 균형이 잡혀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어떤 정치군의 하나의 어떤 집단도 없어요. 누가 그럼 초안고 사단이 계엄합니까? 그럼 몇 명 된다고? 3, 4명 가지고 계엄합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이게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계엄령 괴담을 미리 퍼뜨린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예, 자 이른바 계엄령 준비설이라고 언론들은 지금 얘기를 하던데 최초 제기했던 인물이죠. 한동훈 대표도 보셨다시피 언급을 한 인물인데 민주당의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오늘도 관련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마침 국회 국방위에서는 국방부 장관 후보 청문회가 오늘 열렸는데 청문회 상황까지 함께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오죽하면 국민이 계엄령을 걱정하겠습니까? 주술적 비상식이 루틴인 정권 아닙니까? 국민의 관찰과 진단, 극단 상황 예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이진우 수방사령관, 각종군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간으로 불렀죠.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의 안내로 불러들여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내란 예비 음모로 비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박선원 의원님 말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청문회 그야말로 듣는 자리입니다. 이런 어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용현 후보자가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다. 청문회는 이렇게까지 좀 발끈하는 모습까지 봤는데 지금 이 박선원 위원이 얘기한 부분, 뭐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공관으로 불렀다. 그런데 내란 예비 음모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그 내란 예비 음모를 정권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제 거의 전시에 준하게 어떤 상황을 계엄이라는 상황이 이 잘못된 판단으로 한다면 이게 내란 예비 음모에 이제 준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김용현 후보자가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 의식 그리고 문제 제기에 야당 의원이 제기를 했지만 동의가 되지 않고 사실이 다르다면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왜냐하면 계엄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이 정부에서 실제로 이것을 현실화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전 정부 때도 이정현 대표가 날조다, 아니다라고 했지만 김무성 대표 체제에 와서 사실이라고 인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건의 내용이 공개되고 봤더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해제되면 된다. 지금 다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요건으로 왜냐하면 제재구원의 가반수로 계엄은 해제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당시에도 나왔던 시나리오는 박근혜 전 정부 때 만든 문건에서 체포 구금을 해서 그 해제 요건이 달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출석 의원이 아니라 제적 의원으로 이 베이스가 되다 보니까 이런 시나리오까지 실제로 통용이 됐던 구상을 했던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질문이 오늘 청문회장에서 나왔다면 이런 게 이른바 충안고 라인으로 재배치하고 아주 믿을 만한 김용현 대통령으로선 신임하는 분을 이제 국방부 장관으로 하고 인사 라인이 다 교체되고 이런 흐름 속에서 우려가 나온다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점이 사실이 아니었는지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면 이게 의도가 아니라 어떤 연유인 것인지 통상적인 건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아마 이 계엄과 관련한 우려 국민들께 해소가 어느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런 부분이 해소됐는지 좀 의문입니다. 소정욱 변호사님은 청문회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제 그 계엄에 대해서 뭘 해명을 합니까? 뭐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죠.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주장하는 사람이 그 근거가 뭔지 밝혀야지. 아무 계엄도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당신이 안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계엄이 되면요. 아마 참모총장이 육군 참모총장이나 계엄사령관 이런 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뭐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이 왔는지 안 왔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계엄 책임자는 아니고요. 무엇보다 지금은 이제 그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만큼 민주주의나 법치주의가 강해진 그리고 국민의 힘이 강해진 이런 선진국가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을요 우습게 보는 저는 무시하는 척을 합니다. 물론 이게 이런 계엄 괴담에 속을 국민이 없지만 저는 없다고 봐요. 이걸 보고 이 국민이 뭐 계엄한다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정치 군인이 아무 사유도 없이 막 계엄을 선포해서 하면요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촛불 시위도 봤잖아요. 그렇게 국민을 우습게 보고 그걸 누가 나서겠냐 말이에요. 그렇게 준비란 게 그리 쉽냐고요. 옛날처럼 하나라는 게 특수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언론도 KBS, MBC밖에 없어요. 요즘 이게 종편부터 유튜브까지 이게 어떻게 장악이 됩니까? 누가 이걸 주도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요즘 군인들요, 좀 이게 죄송한 말씀인데 주로 골프만 치고 스포츠 신문 많이 본다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누가 이게 정치 군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진짜 괴담입니다, 이거는. 예, 잘 들었습니다. 보셨다시피 이재명 대표까지 주장하고 나서면서 이 계엄령 준비설이 쟁점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당 지도부에서 나온 발언을 들어보면 민주당을 여당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짐작이 갑니다. 이재명 대표 판결 선고 날짜가 가까우니까 눈에 헛것이 보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민주당 의원들도 계엄령 발포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인지 잘 알고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재판 미루지 마시고 빨리빨리 재판에 참석하셔서 판결 선고되면 아마 증상이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서 변호사님, 1심 선고가 한 10월쯤에 나온다는 전망이 있던데 그렇게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요. 제가 처음에 네. 말했듯이 계엄 자국이 계란 퍼뜨리는 게 혹시 이게 판결에 불복하고 탄핵으로 이게 돌파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이게 의심이 들어요. 어제 한동훈 대표도 판결에 승복하겠다, 나도 승복할 테니 이걸 선언해달라 했잖아요. 예. 그러다면 이제 혼란이 올 수 있죠. 만약에 그 판결로 이재명 대표가 당선 무효되면서 이제 피선거권이 제한되면 현실적으로 야당 대표인데 판결로 이제 이거 출마를 못하게 되잖아요. 이러다면 이게 뭐 소위 개딸들이나 민주당에서 야 이게 뭐냐, 우리 국민이 여론 1인데 이런 후보를 일개 판사가 판결로 날려? 이러면서 이게 판사들 탄핵이나 아니면 이게 대통령까지 탄핵하면서 막 이렇게 시위나 이게 격화될 수가 있죠. 이런 저는 이게 시나리오를 꾸미니까 그때 이제 계엄이 너무 이게 방해되니까 아마 미리 그 의도가 아닌가, 자꾸 계엄 퍼뜨리는 의도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게 저는 당선 무효 피선거 제한 놓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선거법에 100만 원 이상 위정교사에게 거의 저는 유죄 넣으면서 집행유예에서 논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는 빨리 판결에 우리 법치 승복하겠다, 이런 이제 그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장윤 변호사님 한 말씀. 일단 국민의힘에선 모든 것에 대해선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좀 방어를 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뭐 그런 문제 제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공당의 최고위원인데 눈에 헛것이 보이지 않는가 싶다라는 건 너무 나아가신 거다. 이제 국회 품격을 좀 지켜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이런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정권 초반부터 이 중반으로 가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야당 대표, 그리고 본인의 대선 경쟁 후보에 대한 이런 끊임없는 수사들, 재판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면과 관련해서 또다시 전 정부와 관련한 수사를 끄집어내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걸 정치적인 수사 내지는 대통령의 사실상 윤허하에 이런 풍경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계엄은 계엄, 이재명 대표의 이 어떤 사법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지, 이걸 두 개를 연동해서 이야기하는 건 여당의 시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상황 일단 봤고요. 여야 대표 회담, 어제 있었던 여야 대표 회담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담 전체를 생중계할 거냐를 놓고도 기싸움이 치열했죠. 모두 발언만 공개하는 거로 정리가 됐었는데 각각 10분씩 하기로 했었는데 그 시간도 지켜지지 않았고요. 시작부터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인생 대책으로 말씀하십니다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되어 있고 모두에게 획일적인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입니다.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이건 현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특정 기간 내에 몇 개월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복지 정책이 아니고 경제 정책, 재정 정책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더 지원하지 못할 망정 가치는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증거 조작, 이것도 특검하자. 하시죠. 괜찮습니다.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입장이 난처한 거 이해합니다.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즈처럼 해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서정훈 변호사님,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장면이었잖아요. 모두 발언이. 그래서 그랬을까요? 각을 좀 많이 세웠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간은 좀 지키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8분 초과에도요. 전 국민 보는 사람 치면 이게 몇 시간입니까? 그게 국민 시간을 뺏는 거예요. 약속은 좀 지키는 게 저는 맞다 보고. 예. 그다음에 그 어제 회담 총평해 보면요.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잘한 겁니다. 제가 방송마다 절대 나쁜 합의를 하면 안 된다. 특히 대통령실이라는 또 하나의 더 상위 주체가 있습니다. 예. 근데 함부로 최상병 특검을 받는다든지 또는 이제 25만 원 뭐 지원금 그거는 이게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이잖아요. 이런 걸 이게 합의하면 안 된다. 이랬거든요. 둘 다 합의를 역시 못했죠. 그렇죠. 그런 걸 이게 그 합의를 안 한 거. 이거는 뭐 저는 상당히 한동훈 대표가 잘했다.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뭐 상당히 좀 안도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합의가 너무 이게 갈등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어제 뭐 맹탕으로 끝난 건 맞아요. 근데 앞으로 이런 예. 정례화한다는데 뭐 큰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행정은 대통령실이 행정부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제 뭐 물론 쟁점 뭐 이견이 없는 입법들 이런 걸 비쟁점 법안들 통과시키는 정도 의미는 있는데 그게 뭐 굳이 대표끼리 만나야 됩니까? 얼마든지 실무선에서 원내대표끼리나 또 정책개정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정례화한다 하지만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맹탕이었지만 한동훈 대표가 잘했다는 저는 잘했다 봅니다. 평가의 근거 또 다른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잘했다는 게 대통령실이 아주 강력 반대하는 이런 걸 합의를 안 해줬잖아요. 예. 그 점에서는 상당히 잘했다는 거죠. 장윤희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잘했다는 건 성과를 냈다기보다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안도하게 했다는 데 있다면 저는 그건 국민들께 잘한 협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중요한 이슈들이 있죠. 지금 이 임산부가 이 응급 구조 차량 안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온열 환자는 차량 안에서 병원을 찾지 못해서 돌아가고 계세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진정성 있게 문제 제기했다고 봅니다. 이 회담 전에. 근데 대통령의 어떤 대통령실에 딱 반대에 부딪힌 부분이 있죠. 물론 풀어내기 어렵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을 설득할 수 없지만 집권 여당의 대표는 이 대통령과 상당히 가까이 붙어 있는 분 아닙니까? 설득할 수 있고 협의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고 그러기 위해서 야당 대표도 만나서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는 건데 사실상 실질적인 부분 없죠. 물론 첫 만남에 아주 구체적이고 성과 내기 어려웠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건강이 훼손되고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실체는 나왔어야 되지 않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은 대통령은 안도하셨을지 모르지만 국민들한테는 이건 안도감으로 다가가지 않았을 것 같고 최상병 특검도 어려우신 거 압니다. 다 그 여당의 의원들 비토 목소리 높은 거 알죠. 그렇지만 정치인이라면 본인이 국민께 약속한 것을 어떻게든 이걸 실현해내야 됩니다. 본인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는데 이도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국면을 정말 대선 주자로서 높이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다 어제 녹아져서 사실상 큰 성과 없이 끝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정례화하기로 만나기로 했고 또 정책 협의도 계속하기로 한 부분 의대 정원은 또 입법 사안이라기보단 정부 정책의 또 현안인 측면이 있어서 아마 이 정도 선이지만 전 앞으로 더 큰 성과를 좀 기대하고 싶습니다. 예, 뭐 일단 당장은 국민들께 좀 성과다운 성과를 좀 보여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모두 발언에서 일단 할 말 다 했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자, 일단 국민의힘 민주당 계엄령 발언 놓고 이렇게 충돌하고는 있습니다만 대표회담과 관련해서는 서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 대표회담이 맹탕이었다고 연이틀 호평하고 있는 소수 정당이 있습니다. 바로 조국혁신당인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최혜병 특검과 의료 대란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양당의 기득권을 더욱 강화하는 지구당 부활에만 합의했다는 소식에 국민들의 한숨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정치개혁 과제에 진정성 있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죠. 지금 밤전에 황운하 원내대표 발언 중에서 딱 귀에 들어오는 키워드가 양당의 기득권, 그리고 교섭단체 요건 완화, 뭐 이 정도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지금 저는 이제 이게 삼지대가 아니에요. 조국당이 한마디로 이제 이거 민주당의 이중대라 봐야지
저는 그래 봅니다. 이게 무슨 딱 중도에 있는 중립에 있는 삼지대당은 아니잖아요.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과 같은 그 계열의 저는 진보 좌파 정당이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이제 그 요즘 고전할 겁니다. 옛날에 초창기에 그 지민 비조 바람 때 상당히 얻었죠. 초창기에. 근데 뭐 요즘 제가 지지율 언급 안 해도 요즘 이게 분위기 보면요. 상당히 그 침체되어 있는 거 맞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사람 이름을 살살 딴 거 아닙니까? 조국 혁신당이라도 이게 그 조국하고 이름이 겹치잖아요. 이런데 그 특정 사람에 따라 움직이는 당은요. 그 사람이 구속되거나 하면요. 그게 사라집니다. 아마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국 대표의 구속과 더불어 그다음에 원내대표 황운하 대표의 구속과 더불어 역대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지금 다 실형받아 있죠. 황운하 이번에 송철호 끊어놓기 그 3년 실형받아 항소심 중이잖아요. 예. 둘 다 항소심에서 보던 법정 구속 마해요. 결국은 이제 원내 투톱 두 명이 구속됨으로써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 조국 혁신당의 반응 자체가 크게 뭐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그럼요. 이런 말씀이시네요. 뭐 의미도 없고 이런 이제 교섭단체 만들어줄 필요도 없고요.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 장유미 변호사님. 네. 조국 혁신당이 이제 10월에 재보궐 선거가 맞습니다. 있는데 일단 여러 지역에 후보를 내기로 했는데 특히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과 쟁탈전이 불붙었다는 평가가 좀 나오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거대 양당 대표회담 좀 각을 세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고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건 과거에 이제 국회에서 정개특위를 할 때 양당제의 폐단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다당제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그래서 뭐 연동형 비례대표니 굉장히 선거구제 복잡하게 논의를 했었잖아요. 그때 한 지금 여당의 그 당시에 정개특위에 참여하셨던 분이 그런 복잡한 방식보다 오히려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게 다당제에 좀 기여를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교섭단체가 되지 않으면 정부에서 지원받는 금액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네. 일단 교섭권이 없어서 상임위에 뭐 위원장 등 배분하는 데 있어서도 소외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민주당이 많이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수건 사업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민주당으로서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뭐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얼마나 국민들의 이제 총의가 모아진 사안인지에 대한 물음표가 있고 정치 공학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당장 재보궐 선거가 있고 전남 영광 그리고 이제 곡성 등에서 선거가 치러지는데 조국 혁신당이 지난 총선 때도 호남에서 많은 표를 가져갔습니다.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는 조국 혁신당을 찍었다는 분들의 이 비율이 호남에서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이 부분을 호남은 민주당의 정통적인 지지층이 계신 곳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뭐 미약할 수는 있습니다만 흔들렸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것을 재보궐까지 계속 이어가는 부분. 그래서 호남이 만약에 뚫리게 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또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정치적으로 또 하기도 곤란한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원내교섭단체 완화 이런 부분은 아마 당장 논의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국 혁신당까지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얘기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오늘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석 달이 넘어서야 개원식을 여는데 이제 윤 대통령이 불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튼 지금 국회 상황이 지금 이런데 초유의 상황이 또 하나 더 추가된 상황이거든요. 여튼 이 정치권이 지금 그런데 오늘 이 사안을 두고도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 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집과 사무실 또 제주도에 있는 다혜 씨 별장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검찰이 문다혜 씨 제주 별장까지 압수수색을 했네요. 아마 이제 그 문다혜 씨가 3억 8천만 원이 그 송진 신부한테 산 건데요. 예. 그 자금의 출처 있잖아요. 어디서 왔는지. 물론 이제 그 문다혜 씨가 태국 가기 전에 그 집을 하나 파는 게 있어요. 네. 집을. 근데 그게 이제 그 5억 천에 남편 명의로 된 걸 정려받아서 이제 팔았는데 예. 5억 천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불과 한 9개월 정도 뒤에 또 양평동에 그 집을 하나 삽니다. 예. 7억 6천에. 그러니까 이제 2억 5천이 늘어나죠. 수입은 없어요. 7억 6천에. 그리고 이제 그걸 나중에 또 올라가 9억에 팔아요. 그거는 2021년까지.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사는 집 있고 별장이 있는데 과연 이제 그 팔은 9억으로 산 건지 예. 아니면 이게 돈이 어디 났는지 이런 걸 이게 종합적으로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김정숙 여사가 현금을 이렇게 보자기에 싸가지고 친구한테
그냥 무통장 입금 좀 부탁해. 근데 왜 그러죠? 문 대통령 재산 보니까 항상 예금이 10몇 억씩 있더라고요. 그냥 계좌로 5천 보내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계좌를 굳이 현금으로 찾아서 세탁 여러 번 해서 친구한테 보내주라? 이게 의심이 가잖아요. 이 돈은 혹시 이게 특수활동비는 아닐까? 뭐 다른 의심이 가잖아요. 이런 것도 조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출판사 있죠. 책을 내는 운명. 거기서 2억 5천을 문다희 씨한테 보내요. 근데 5천은 빌려준 거래. 근데 영수증이나 그럼 차용증 이자 봐야 되죠. 근데 2억은요. 와, 책의 표지 디자인 값이래. 인쇄로 받은 게 아마 1억 5천쯤 되는가 봐요. 문재인 대통령이. 근데 디자인 하나가 2억이다. 그러면 이게 문다희 씨가 세계적인 디자이너인가? 찾아봤더니 오빠는 좀 디자인했어요. 오빠는 근대 미대노고 뭐 파슨스 어쩌게. 근데 문다희 씨는요. 일본어과 넣어가지고 전문 디자이너도 아닙니다. 근데 그거 했다고 2억을 주는 거예요. 제가 출판사 다 물어봤어요. 진짜 유명한 디자이너는 1, 2천. 보통은 300만 원. 그렇잖아요. 책에 디자이너 게 뭐 있어요? 이게 의심이 안 갑니까? 이 모든 걸 지금 검찰이 종합적으로 뒤지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종합적으로 뒤지고 있어서 그럴까요? 좀 여러 군데 좀 압수수색했거든요. 그렇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전방위적이고 저인망식이다. 그리고 의도가 있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건의 핵심은 그 타이 이스타제 특혜 채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 그건 6년 전 사건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고발 조치를 했는데 그건 4년 전 사건이에요. 4년 동안 검찰 뭐 했는지 민주당에선 묻고 싶을 겁니다. 아마 국면 전환용으로 이 대통령께서 별로 지지율이 잘 나오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국면 전환용 카드로 전임 대통령에 대한 카드를 꺼낸 것은 아닌지. 그리고 제주도 별장까지 압수수색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떤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었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면 금융 계좌를 들여다보고 이 돈의 흐름을 훑으면 되니까요. 보통은 압수수색을 할 때 어떤 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자택, 회사, 거주지, 핸드폰, 차량 이렇게를 이제 압수수색을 하는데 최근에 지금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있어서 아마 뭐 태블릿 PC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를 확보했지만 별장이라는 곳은 또 일부 생활을 하는 공간이기도 해서 거기에 자료나 어떤 근거를 둔 것이 아닌가라고 검찰로서는 생각할 수 있어서 그런 맥락에서 압수수색이 단행된 게 아닌가. 어떤 자금의 흐름이라고 보기엔 아직까지는 좀 이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별장을 구매한 시기가 문 전 대통령의 멘토인 송기인 신부로부터 구매를 했거든요. 다혜 씨가 2022년 7월입니다. 근데 그 다음 달 2022년 8월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제주도로 휴가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실소유주가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니냐 뭐 이런 걸 의심해서 하는 건 아닐까요? 대통령 부부께서 제주도에서 머무신 별장이 이 다혜 씨 소유의 별장인지를 한번 분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니라는 의견도 지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설사 머물렀다고 하더라도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명의 신탁이라는 건 사실 불법이라서 법조인 출신인 대통령께서 그런 선택을 하셨을지 또 의문이라서 아직까지는 좀 추정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도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데요. 신부님들이 별장까지 이렇게 가지는 경우 아주 이례적입니다. 신부님들이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봉사하는 직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돈을 어떻게 모아서 별장까지 제주도에 가지는 신부, 송기인 신부 말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 처음부터 원래 문재인 대통령 소유인데 아마 워낙 멘토니까 신부님 명의만 이게 사정상 해놨다가 다시 이게 문다의 앞으로 편법으로 이게 뭐 정려나 이것도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종합적으로 저는 송기인 신부가 이걸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이게 어떻게 샀는지 이것도 한번 이게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신부님 중에 별장 있는 분이 우리나라 전 듣도 보도 못했어요. 저희가 뒤에서 여야의 반응도 볼 건데 이렇게 정치권이 이 문제로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제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 영장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피의자로 적시했거든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일단 설 변호사님. 저하고 이제 그 대학 동기와 절친이 이명박 대통령 큰 사이인데요. 삼성전자에 지금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대통령 사이독의 그 생활인인데 백수로 지내면 안 되죠. 대통령 사이독의 취업회가 일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서창호 씨가 과연 이게 취업을 정상적인 회사에서 일을 했느냐 이걸 따져보는 거 아닙니까? 타이이스타젯은요 70억 자본 가지고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비행기가 한 대도 없어요. 비행기가 없어요. 운항을. 그런데 회사가 없으니까 일할 게 없잖아요. 그 회사가 뭐 운항하는 게 비행기가 있습니까?
그 운항권을 좀 주는데도 그 실제 정권이 비행기를 세졌다는 한 대도- 의혹도 있던데 그건 예, 사실이 아니에요? 예, 그거는 그냥 이스타젯. 이스타젯은 이게 노선 예. 특혜 있고 타 이스타젯이 그렇단 말이죠. 그런 이제 그 실소유주는 이상직 이분이 예. 무관하다 했다가 자금이 한 70억 간 거죠. 거기에 박석호 씨가 이게 자료를 내놨잖아요. 아니 출근해가지고 일을 하고 월급 받으면 이게 누가 뇌물을 하겠어요? 이거는 그냥 취업은 이게 비행기 네. 솔직히 전혀 경력도 없고 뭐 외국은하게 회사 일이 없잖아요. 그냥 전무 호칭을 실제 대표보다 월급 더 줄 때 그런 소문이 있어요. 박석호 씨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월급을 돈을 주기 위해서 그냥 전무라고 해놓고 실제 일 안 하고 그냥 월급 준 거죠. 이 안 주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족이잖아요. 외손자도 있고 안 주면 누가 돼야 돼요? 뭐 아버지가 생활비 주든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상직 의원이 돈을 주는데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전무라는 게 그냥 하나 만들어서 일 안 하고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제3자 뇌물로 보다가 예. 지금 이게 직계 가족이잖아요. 직계 가족이고 그러면 이제 경제 공동체예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서원 씨는 경제 공동 아닙니다. 그 정윤아 씨가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 딸이라 그랬거든. 딸이 아니라고 밝혀졌잖아요. 그건 남이에요. 근데 문다혜 씨는 딸 맞아요. 문다혜 씨는 딸이 정윤아 씨하고 틀립니다. 제가 보기에 딸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거는 직접 뇌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원했었는데 그 지원을 이상직 전 의원이 대신했다. 그렇게 보고 네. 검찰이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맞습니다. 직접 뇌물죄를 적용했고 거기에 또 적용된 논리가 경제 공동체다. 네. 이런 설명해 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검토했던 건 제3자 뇌물죄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금품을 수수한 게 아니죠. 사실상 독립생계를 유지했던 딸 가족이 월급을 받은 겁니다. 지금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온 가족이 타이로 이주를 해서 몇 년을 살았습니다.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굳이 일을 안 할 거면 거기까지 현지로 건너갈 이유가 있었는지 좀 되묻고 싶은 부분이 있고 지금 제3자 뇌물과 관련해서 부정청탁이라는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최소한 이상직 전 이사장에게 뭔가 청탁을 하고 사위를 그리고 본인도 중진공 이사장으로 가는 자리에서 본인의 이 원을 풀기 위해서 청탁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아마 이거 공소유지하거나 수사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뇌물죄. 왜냐하면 직접 받은 것과 진배 없다라는 논리를 펴는 거예요. 이 각 딸 가족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다가 이걸 지원하지 않았으니까 경제적으로 얽혀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경제 공동체인지 일시적으로 생활비 지원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 경제 공동체로 할 수 있는지 지금도 국회의원들이 재산 공개를 할 때는요. 독립생계가 되고 있는 비속이나 존속에 대해서는 이건 공개하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묵시적 청탁이라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그러면 어떤 대가 관계와 관련해서 이런 일들이 전부 이루어졌는지 사의를 채용해 줄 테니 내가 중진공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이렇게 대통령께 직접 그러면 청탁을 했다는 게 검찰의 논리인 셈인데요. 이 사실관계, 인과관계 입증할 수 있습니까? 이거 수사가 됐습니까? 그걸 입증했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또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관계를 깨맞춰서 이야기를 만들고 뇌물이라고 함부로 진단하는 부분들 저는 상당히 문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수사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3자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그 청탁이 오간 부정청탁이 정황까지 있어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직접 뇌물죄로 돌렸다. 예.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런데 이 당사자인 문다혜 씨가 주거지 압수수색을 받은 다음에 SNS에 글을 올렸네요. 자, 아무도 없는 숲속에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쿵 소리가 났겠는가 안 났겠는가. 그 개구리가 되어 보면 머리는 빙빙 돌고 몸은 늘어져 가고 숨은 가늘어지는데도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그것만 되풀이하게 돼요. 이게 뭐 요즘 좀 유명한 드라마 좀 인용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자,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근데 이 돌에랑 이렇게 나무에 맞은 개구리는요 아무 잘못이 없이 그냥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다혜 씨가 아무 잘못 없이 당한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전에도 왜 어머니가 김정숙 여사가 현금을 이게 보자기에 현금을 싸가지고 세탁을 해가 다른 사람 명의로 이게 보내게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국민의 세금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출판사에서는 디자인했다고 자기 말로 이게 2억에 빌려준 5천, 2억 5천이 작은 돈입니까? 하다못해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인쇄라면 정여세 포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직접 주면
정여세 포털 아닙니까? 2개. 자, 그것만 있습니까? 또 있잖아요. 양이네스라고 네. 양혜일 씨 그 딸 있잖아요. 전속 디자이너. 디자이너 딸. 거기도 김여사. 이게 돈을 보냈다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돈 거래를 합니까? 청와대 직원하고. 그리고 그것만 있습니까? 또 우리 춘추관장까지 했던 부속실의 유소와 이것도 돈 거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제 청와대 경호원 있잖아요. 경호원이 태국 가잖아요. 거기 경호원 계좌를 빌리면 그것도 실명법 위반 아닙니까? 거기에 6,600만 원 해가 국내로 가져와서 집 사는데 보탰다. 이런 수많은 의혹이 있는 거예요. 의혹이. 이게 개울이는 아무 잘못 없이 돌에 그냥 맞는데 이거는 본인이 이런 의혹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법치가 어디까지 왔냐? 대통령의 영부인이 그 아버지 친구라 하면서 던져놓고 300만 원짜리 선물 하나 받았다고 이미 1년간 나라를 두 종각 내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 300만 원 선물이지 이게 뭐 나라 돈으로 김건희 여사가 국고를 횡령해서 산 거 아니잖아요. 이거 뇌물다. 그냥 선물 하나 던져놓은 거잖아요. 300만 원. 근데 문다희 씨 그 혐의가 지금 제가 5개를 이야기했잖아요. 이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건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그 출처가 불분명해서 네.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그 사건의 당사자가 이렇게 입장을 내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 같아요. 일단 지금 계속해서 5천만 원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이게 지금 올 초에 압수수색이 된 것 같습니다. 사위 특혜 채용과는 무관해 보인다는 점, 그러니까 저인망식 수사가 했다는 하나의 흔적이라고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5천만 원 자금 세탁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송금을 할 때요. 지인에게 딸에게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지인이 뭐라고 나갔냐면 해당 그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요. 자기 이름을 적시하도록 하고 괄호하고 김정숙이라고 써서 보냈습니다. 이걸 자금 세탁할 용도라면요. 이 김정숙 여사의 이름을 지우겠죠. 그렇게 드러나게 쓰지 않겠죠. 누가 봐도 이게 계좌의 흔적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자금 세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런 수사 상황을 이런 기밀성을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알리고 있는 검찰 수사의 문제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세분다요. 예? 5천만 원을 이게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이게 입금시킨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우리 국민 중에 없습니다. 진짜 떳떳한 돈이면 본인이 예금 받은 돈이면 월급도 다 계좌로 들어오죠. 그러면 그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하면 끝나잖아요. 이걸 본인 돈을 왜 현금으로 빼내서 떳떳하면 왜 다른 사람 통해서 이렇게 보내느냐. 이상하잖아요. 이게 상식적입니까? 뭐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뭐 밝혀지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그 직전에 있었던 일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 당시 이제 비서실장하고 조국 민정수석이죠. 지금 조국 혁신당 대표지만 두 사람 다 소환 조사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왜 두 사람은 왜 소환했을까요? 지금요 이상직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하려면 예. 원래는 이제 그 공모 절차를 다 거치는 중요한 자리는 그러면 여러 지원자들이 오면 거기에 이제 심사위원들이 매겨가지고 이렇게 뽑잖아요. 우리 김영석 독립관장 뽑을 때 점수 다 매기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직 이분을요 미리 내정해놓은 거예요. 사전에 내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조국 당의 그 대변인도 이야기했지만 뭐냐면 이제 그 부적격이다 이런까지 보고를 올렸대요. 부적격자다. 그런데도 이게 그냥 밀어붙인 거죠. 사전에 짜고 친 고스톱처럼 사전에 이상직 미리 내정해놓고 인사위원회 그러고 이게 그냥 검증에 부적격 놓은 것도 밀어붙인 거예요. 저는 조국 대표가 그 검찰 갈 때 물음표 뒤로 해가지고 그냥 왜 부른지 모르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요. 예. 저 하나만 물어보면 민정수석 했잖아요. 친인척 관리하고 이런 게 업무죠.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딸이 100명입니까? 10명입니까? 1명이에요. 친인척 관리하는데 그 1명이 태국 가고 아주 이례적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남편 하나잖아요. 이걸 몰랐다? 그 조국 교수의 거짓말 조국 대표 누가 믿겠어요? 국민 앞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본인이 무능한 바보다. 내가 민정수석이 친인척 관리하는데 나 서청호도 모르고 태국까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 앞에 하면 안 됩니다.
이상직도 누군지 몰랐고 서창호 씨도 누군지 몰랐다고 이제 네. 소환 조사 받고 난 다음에 기자들 앞에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 그거 지적하신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전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수사받고 이제 재판을 하는 과정 중에 변호인으로 이제 관여한 적이 있어서 이 예. 수사의 어떤 그 트랙 같은 걸 좀 보면요. 기본적으로 이 검찰에서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청와대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그 구조 체계를 모를 수 있어서 정확한 그 도표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어떤 지시를 내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 비서실장이 대통령 바로 밑에 있죠. 그리고 이제 민정수석도 여러 이제 관할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통할하는 그런 측면에서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피해자로 전환을 해서 불렀겠죠. 지금 이제 참고인지에서 이 두 사람을 부른 건 청와대의 고위직으로서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직간접적인 관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참고 차원에서 이렇게 부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끝으로 하나씩만 좀 여쭤볼게요. 좀 두 분이 답변하시기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하나씩만 던져보겠습니다. 먼저 장윤미 네. 변호사님. 오늘 이제 여당에서 2017년에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이에요.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 이 말을 소환했거든요. 예.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보복이라면 여당은. 네. 예. 일단 불의 그리고 불법 이란 건 엄단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그리고 증거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과연 그러고 있냐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는 하지만 검찰에서는 검찰총장이 변호사법 그리고 알선수재 들여다보라고 했지만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법과 원칙이 여야의 공히 정확하게 지금 들고 있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한 문제의식은 저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 오늘 여러 가지 입장이 나왔는데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은 첫째 정치 보복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정부 실정에 대한 물타기다. 그러니까 그동안 몇 년 동안 뭐 하다가 왜 지금 이 국면에서 수사를 하느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지금 이제 이게 2020년 네, 8월 달인가 9월 달에 고발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장관이 추미애 장관입니다. 그다음에 박범계 장관이고 총장은 이제 김호수 총장 때 그때 전주지검장 문홍성 이분을 이렇게 시켜서 기소중지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때 정권의 수사를 막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권 바뀌면 이창수 검사장이 캐비넷 열어서 수사를 한 거고 이게 2023년부터 수사가 되어 온 거죠. 요즘 들어서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2년 전부터 수사는 철저하게 됐고 오히려 문재인 정권 때 2년간은 수사를 막아버렸던 이런 데 사건이고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 제가 예금 쭉 변화를 봤거든요. 그 3년간 봤더니 예금이 1억 6천에서 5천씩 꾸준히 늘어요. 대통령 월급이 한 2억 정도 되면 세금 떼고 실수령에 있죠. 여기 다 예금으로 쌓여 있어요. 근데 옷을 사, 신발도 한 번에 15켤레 사, 그 다음에 지원이 하다못해 개 사료값도 본인 돈으로 산다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월급이 예금으로 다 바뀌는지 그 참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문다희 씨 어려우면 본인 돈으로 좀 도와주지 왜 이런 도움을 받습니까? 예,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장윤미 두 변호사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